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6년이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여야는 우선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또 연금 수급 연령 등 개별 매개 변수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 사항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평가하긴 이른 감은 있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 금융시장의 성적표를 보면 압도적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 시대가 종식된 것인지 앞으로 자산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이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정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후 소득 보장 부분에서 너무 취약한 국민연금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시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 정권마다 논의가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해 추진됐다가 또 멈췄고요. 그런데 일단 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어디까지가 논의가 됐었던 건지, 왜 멈췄는지, 가장 쟁점적인 사항은 어떤 거였는지 정리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은 국회였는데요. 네.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1기, 2기, 3기 진행이 됐었고 네. 연금개혁 특위에서 주최해서 이제 시민공론화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공론화에서 이제 소득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까지 올리는 안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 안정화 중심 방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까지 올리는 이제 뭐 보장성 강화안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시민 공론화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까지 올리는 네. 보장성 강화안이 다수안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후에 이게 연금개혁에 관한 작년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작년 4월이었고 네. 그래서 그 직후에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43%와 뭐 45%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있다가 소득 대체율. 그쵸. 네. 예, 소득 대체율을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44%로까지 조정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네. 근데 그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금 개혁 협상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국회로 다시 와서 연금 개혁 협상이 여야 간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득 대체율 40%하고 보험료율 12%한 패키지였는데 네. 이제 보험료율은 보장성 강화론에서 얘기를 했었던 13%로까지 올리는 것으로 네. 일단 재정 안정화 쪽에서도
뭐 이견 없이 그렇게 가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득 대체율을 놓고 민주당 쪽에서는 45%, 뭐 네. 44%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당은 정부 아니었던 42% 네. 혹은 이제 4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시민공론화 직후에 논의를 했던 것보다 소득 대체율에 관한 이견은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뭐 보험료율에 관한 이견은 없어진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13%로 네. 그 여야간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큰 이견은 지금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소득 대체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죠. 그렇죠. 네. 소득 대체율을 이제 45로 할 거냐, 44로 할 거냐, 혹은 네. 뭐 작년에 정부가 제안을 했었던 42%로 할 거냐, 네. 혹은 권영세 대표는 뭐 40%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9%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얼마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13%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던 안은 10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네, 네. 4% 포인트를 높이는 안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예, 구체적인 곧 이제 단계라든지 속도는 뭐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은 그러면 40%인가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자가 네. 40년 가입을 했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40%인 거죠. 어. 여기서 평균 소득자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면은 네. 약 310만 원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소득 대체율을 정확히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소득 대체율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이제 소득 절벽이 닥친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장에 있을 시기에 자기가 벌어들였던 네. 소득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 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원래 벌어들였던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네. 나타내는 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은 이제 보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거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40년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40%인 거고 네. 고소득자인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더 낮고요. 낮겠죠. 그리고 저소득자는 소득 대체율을 더 높게 음. 설정을 해서 네. 이제 재분배 효과를 기하려고 하고 있죠. 네. 우리가 88년도에 그 국민연금 이제 납입이 시작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참 부어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네. 내가 낸 거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월급에서 딱 띄어서 가져가고 있는데 OECD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이미 연금 제도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더 많은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도 많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88년에 도입을 했고 네. 지금은 2025년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연금제도 역사가 이제는 짧다라고 네. 얘기를 할 하긴,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받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 대체율이 60%였던 거를 몇 년에 개혁했죠? 2007년이요. 2007년에 한 번 한 거죠? 그 전에도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98년도에도. 그랬나요? 그때는 소득 대체율 70%짜리였던 연금을 60%로 조정을 했고. 70%였습니까? 네, 초기에는. 네. 그리고 2007년에는 60%였던 거를 40%로 떨어뜨린 그때 거예요. 확 떨어뜨린 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소득 대체율이 매년 기준 소득 대체율이 0.5%씩 떨어지고 있고 2028년에 4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소득 대체율을 뭐 45%로 하자, 50%로 하자 그 얘기는 네. 어떻게 보면 올린다기보다는 2007년에 떨어뜨렸던 것을 일부 조금씩. 회복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88년에 시작해서 2025년이 된 게 짧은 기간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짧은 거죠. 그 그렇죠. 나라들은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금 시작한 뭐 게. 독일 같은 경우는 네. 19세기 후반에 도입을 했고 네. 그래도 이제 망하지 소득 않고 대체율이 높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 대표적인 나라 이제 뭐 미국도 소득 대체율이 높은 편이고요. 거기는 언제부터 대충 시작했죠? 대공황 시기에 대공황 때. 1935년에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노인 빈곤 문제가 워낙 심각했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그 시기에
제도를 시작을 한 거죠. 네. 물론 시작했을 때 보험료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시작할 때 보험료율은 낮아요. 네. 왜냐하면 제도가 처음에 도입돼서 정착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초기 가입자들한테는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부과하진 않죠. 네. 하지만 이제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제도가 정착하고 그리고 연금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앞세대가 연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눈으로 뒷세대가 확인하고, 그렇죠. 네. 이제 연금 보험료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저만큼 내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자신감, 내 네.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다른 나라든 그게 가능했던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얼마를 냅니까? 12%를 좀 넘게 보험료율을 내고 그러면 있고 소득 대체율은 소득 대체율은 우리나라랑 계산하는 방식이 네. 좀 달라서 네. 일률적이진 않은데 소득 대체율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평균 급여 수준이 네.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900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70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죠. 우리나라 네. 평균 급여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이 낮은 편이에요. 물론 1인당 GDP 차이보다 그 연금의 차이는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그렇죠. 느껴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도 분명히 몇 번의 그 수정이라든가 이런 보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대로 놔두면 연금이 얼마 후에는 고갈이 돼서 아예 못 받을 거다 이런 불안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도에 이제 소진되는 걸로 5차 네. 재정 계산에서 이제 예측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중반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돼요. 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연금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것을 연금 재정 안정의 어떤 지표로 놓고 있지 않다라는 제가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공적 연금 기금은 네. 기금을 쌓아놓으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공적 연금들은 원래 보험료를 내면 거의 바로 대부분 이제 급여로 지출이 되도록 그래서 네. 기금을 쌓아놓지 않는 형태로 네. 이제 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예외적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전 세계 1위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놓는 게 너무 예외적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일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2040년대 50년대에 이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때 네. 지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출 속도에 맞춰서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기가 그대로 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보험료율을 조금 천천히 올려도 되게끔 그런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기금이.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사용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계금을 계속 쌓아놓지 않고 어느 정도 사용되게끔 하려면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를 올렸을 때, 뭐 네. 45%를 올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예를 들어서 45%를 올리면 뭐 기금 소진 시점이 이제 64년도로 늦춰진다. 뭐 이제 이런 뭐 예측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13%로 이제 올렸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보장성을 높이면 네. 물론 이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인데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험료율 인상을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재정 재원이 바로 국고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국고를 한 보통 연금 재정의 한 25% 정도는 국고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실은 관리 운영비도
뭐 거의 안 돼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즉 낸 만큼 받는 뭐 그런 저축처럼 운영이 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재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출이 GDP의 7.7%예요. 네. 7.7%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GDP의 대부분 국가들이 9% 이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럽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럼 2060년에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당연히 40%뭐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GDP의 7.7%를 쓰는 지금의 이제 40%를 유지를 했을 때 7.7%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하면 GDP 한 9%가량 돼요. 자, 그랬을 때 GDP의 그런 9%가량을 국민연금에 쓴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도한 수준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야가 어쨌거나 국민연금 개혁만큼은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일단 이제 모수 개혁, 그러니까 가입자가 내는 돈,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부터 그 논의하겠다면서 뜻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13%로 올리는 거에는 합의가 된 거죠. 뭐 거기에는 이견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득 대체율이 42, 43 여당, 또 야당은 44, 45 서로 조금씩 지금 달리 가고 있는데 그 1%포인트가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길래 이렇게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언뜻 와닿지가 않아서요. 저도 사실 1%포인트만큼이 네. 급여 수준이란 관점에서는 사실 1%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네. 또 정부가 애초에 그 안을 낼 때 그 자동 조정 장치인가요? 네.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뭘 어떻게 자동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건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인구 변화를 네. 개수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연동을 할 때 네. 국민연금 급여를 매년 물가 연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물가 연동을 할 때 인구 개수를 넣어서 네. 그러니까 물가 연동을 덜하게 만드는 혹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장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급여 수준이 인구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자동으로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액에 원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쵸.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게 지금의 현행책인데 인구 구조를 반영을 해서 네. 물가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바뀐다든가 그렇죠. 네. 가입자 수라든지 뭐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라든지 뭐 네. 등등 이런 것들을 개수로 만들어서 네. 물가 연동을 할 때 그 지표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 비율을 물가 인상률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인구 고령화 정도가 높으면 네. 강하면은 물가 연동을 덜 해주겠죠. 그래서 물가 그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빨라질 게 굉장히 확연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자동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장치인 거죠. 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은 1975년생 49살이 받는 평생 연금액이 현재보다 15%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일단 정부 추계가 15%보다 줄어들어 현재보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이 공적 연금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지 네. 이걸 적용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회적인 자원 배분에서 고령층한테 사회적 자원이 너무 많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 고령화 국면에서 자원 배분을 좀 젊은 사람들 쪽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급여 수준이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급여 수준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네. 특히 연금액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 물가 연동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동 안정 장치를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정부가 제안한 방식과 유사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근데 이 물가 슬라이드, 물가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근데 실제로 작동을 시킨 적은 2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계속 저성장 국면이 네. 지속됐었기 때문에 뭐 물가 운동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동 안정화 장치는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고 오랫동안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장치로선 좋으나 개인들한테는 어쨌든 급여액이 연금 급여액이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국고를 일부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한 이상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풋을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그냥 급여를 줄이는 급여를 이제 조정하는 방식으로 네. 재정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그 세대 간 차등 인상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차등 보험료율 인상안.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좀 보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정부는 이거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네. 뭐 예를 들면 1년에 이제 출생 연도 차이로 네. 보험료율을 뭐 0.34% 이상 3~4% 이제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고연령층일수록 보험료 인상 속도를 빠르게 네. 낮은 연령일수록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천천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가는 그 차등 방식이죠. 인상 안에서 세대 경계인 경우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정부 안이 원래 설계가요. 예.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한 설계예요, 사실은. 10년 단위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 기준으로 20대, 네. 2025년 기준으로 30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다 보니까 네. 그 경계에 있는 연령대가 예를 들면은 뭐 84년생은 뭐 84년생은 0.33%씩 오르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따르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바로 1년 차이로 이제 20대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9살이 뭐 9자가 들어간 나이냐 네. 2025년 기준으로 혹은 0자가 들어간 나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손해라기보다는 보험료 인상 속도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그런 연령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꿨어요? 정부 안이 바뀌었어요? 뭐 정부 안은 그걸 이제 절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 이제 2007년 연금개혁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떨어졌고 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이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네. 급여 수준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 가입한 사람들은 덜 떨어지고 네. 뒤에 가입한 사람들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인상률을 높이고 뒤쪽은 네. 좀 낮춰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보험료율을 이게 한 15년간 연령대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금씩 다 다르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차등화시켜서 운영을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이상한 제도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사실 공적 연금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 그리고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세대에 따라서 부담 능력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근거는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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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세대라고 다 부담 능력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그쵸. 때문에 세대별로 구분하는 거는 네, 모순이 보험 있을 그런 수 어떤 있다. 재정 부담, 사회보장 재정 부담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아 보여요. 혹시요 교수님 그 모수 개혁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기초연금과 그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연금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이제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한테 가장 중심이 되는 노후보장 장치는 국민연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도 중심적인 노후보장 대책이 국민연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50대, 60대도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일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률을 넘어서게 되는 게 2040년
뭐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넘어설 거예요. 국민연금 수급률이.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어떤 노인들한테 얼마만큼의 보장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달리 설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심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할을 잘 설정을 해놔야지 기초연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조정을 할 것인가, 급여 수준이라든지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잘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퇴직연금도 당연히 이제 개혁이 필요하죠. 퇴직연금 가입 대상 노동자의 절반 정도밖에 가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가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뭐 퇴직연금 수급률을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의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일부러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퇴직연금 비즈니스는 있어도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은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가입에서부터 뭐 운용,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퇴직연금에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형평성에서도 이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통합 운영한다는 거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해 보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다른 특수직역연금보다 재정 상태가 좋아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군인연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특수직역연금에서 뭐 그런 급여를 주기 위한 어떤 비용을 과연 재정 통합까지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같이 부담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동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특수직역연금은 사실 노후소득 보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업이라든지 산재 등등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보장 기능까지 다 통합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기능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로 기능이 좀 달라요. 다르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아.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정말 좋은 과연, 것인가,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생각을 해야죠. 네.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는 이게 손해고 고갈되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연금 줄이자 이런 청년들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일단은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도 수급률은 50%가 넘어요. 네. 근데 국민연금 제도가 수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연금액이 좀 제대로 올라가서 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사적 부양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수급 경험들을 네. 통해서 이 신뢰가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이라든지 뭐 급여 수준 조정 이런 것들이 기금 소진 시점을 뒤로 늦추는 효과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45%로 높여도 50%로 높여도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이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나라들이 이미 GDP의 10% 가까이를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공적연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60년, 70년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공적연금을 운영을 하는 게 어쩌면은 가능하기도 하고 네. 또 노인들이 적정한 수준의 소비를 하는 네. 그런 집단으로서 존재해야지 그 시기에 어떤 경제 운용도 가능할 거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적연금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국민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이 기본 기능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여야 정당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내는 문제. 더 부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라는 게 미래 세대한테 왜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대로 40% 소득 대체율 유지했을 때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급여는 더 떨어지거든요, 지금보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공적 연금 제도를 만들 만한, 네. 그럴 만한 이제 경제적인 역량과 네. 사회적인 역량이 있다.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부담해 나가는 것이, 같이 부담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네. 더해서 이제 국민연금에서 사실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수급 연령 문제예요. 네, 네. 2033년까지 이제 65세로 조정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럼 65세로 고정하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나의 미래 또 내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이만큼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미국 증시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유럽, 홍콩, 한국 증시의 성적표가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예외주의 이게 좀 끝나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거의 불패 신화였잖아요. 이제 미국 주식 하면 결국 수익 낸다. 네. 한국 하면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미국 예외주의가 결국 미국의 경제, 뭐 증시, 뭐 아니면 미국의 통화인 달러 왜 이제 대안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지난 2년간 이어진 미국 예외주의가 올해 이제 1월 들어와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정말 한국은 정말 최악일 때 그때도 미국은 사실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월하고 2월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제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좀 선두에 위치해 있고 또 그 부진했던 홍콩 증시, 네. 예, 중국 증시도 요즘에 뭐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좀 뜨거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또 달러도 좀 약해지다 보니까 엔화마저도 상당히 약했던 엔화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예외주의가 뭐 물론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외주의가 이제 좀 완화되긴 시작했다. 이 방향이 좀 뭔가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균열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외주의의 균열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제일 강했던 거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그 AI 네.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독주했던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지난 1월 이제 우리 그 설 연휴 때 네. 딥시크가 한번 터져가지고 중국에서.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AI 지출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 이게. 의심을 네. 많이 했지만 근데 시장은 그거예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제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여기서 또 파생돼서 최근에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이 대규모로 AI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네. 전 세계로 좀 확산되는 거죠 AI가. 미국의
독주만은 네,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게 네.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유독 강했던 건 AI 효과를 미국 혼자 다 받았는데 딥시크가 원인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미국 예외주의를 좀 약간 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 S&P 500 지수 상승 기여도에서 작년에는 그 10위에 월마트 하나 있었고요. 네. 나머지 다 빅테크였어요. 그냥 거의 AI인데 올해는 지금 다른 게 월마트, JP모건,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도 분산되고 있는 거죠. AI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미국 예외주의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속담 중에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계속 빠질 것 같던 한국 증시도 어쨌든 좀 최근에 좀 오르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은 뭐 최근에 워런 버핏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주들한테 서한을 썼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게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네. 뭐 물론 자기는 미국 주식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우리가 믿어야 뭘 되는 많이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미국 주식을 거예요? 많이 판 미국 거. 주식이 주로 어떤 걸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많이 팔았고. 아, 네. 예, 근데 물론 아직도 들고는 있는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작년하고 지금 현재까지 좀 비교해 봤을 때 현금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려놨어요. 네. 역대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이 지금 480조 정도. 네. 그 정도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도 지금 이렇게 현금을 늘리는 거 보면 좀 미국 증시에 대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미국의 예외주의를 지금 조금 완화시켜서 다른 네. 나라들이 좀 강한 현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가 뭐 끝났다 이렇게 단언한 건 네, 아니지만 네. 좀 완화되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외에 더 좋은 자산 투자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는데 어디로 좀 눈을 돌려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지난 몇 년간 이제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 근데 예전부터 홍콩, 중국 증시 펀드나 이런 데 가입한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최근에 물론 중국 본토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홍콩 증시 그 네. 안에서도 이제 테크 주식이라 그러죠. 여기가 이제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홍콩의 항생 지수가 21년도에 31,000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15,0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반.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게 ESL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그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났어요. 네. 그거 가입하신 분들이 1년에 한 6, 7% 안정적으로 돈 벌 줄 알았는데 이게 반토막이 나니까 너무들 고생 예. 많이 하셨죠. 근데 예. 이제 최근에 23,400포인트까지 이제 많이 음.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항생 지수가 이렇게 살아났고 이 배경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들이 뭐 특히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런 기업들은 AI를 이끌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BYD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는데 네.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도 좀 공개를 했잖아요. 네, 네. 1,000만 원짜리 차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아, 탑재를 해서 딥시크가 가성비를 AI 쪽에 이끌었다면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네. 이렇게 충격파를 지금 던져주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경쟁력이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정부 지원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혁신 기업들이 어쨌든 중국 홍콩 시장이 대부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 정부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8년 만에 주요 기술 대형 기업 총수들을 한 자리에 불렀잖아요. 마윈도 불렀습니다. 마인이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되게 상징적인 거를 많이 던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마윈이 사라졌던 마윈이 왔다는 건 이제 이쪽에 힘을 압수까지 했다는 건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네. AI 진짜 맘 놓고 해봐라. 또 자율주행 하자. 이게 이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랑 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국이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만 봤단 말이에요. 중국은 경기 안 좋죠. 계속해서 민간 기업 규제하죠. 그동안 사실 공동부유라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계속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느 한 기업이 잘 나가면 안 된다. 네. 규제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이제 올해는 좀 덜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 특히 외국인들 눈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중화권 증시 지난 3년간 빠졌는데 나쁘게 볼 필요 있나? 근데 돈이라는 거는 한정되니까 미국 주식에 몰려있던 돈이요. 계속 거기가 좋으면 그쪽에 머물 텐데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펀드 매니저들 현금 비중을 좀 조사했더니 현금 비중은 늘질 않았어요. 전 세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네네. 근데 주로 다 미국에 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근데 네. 현금이 안 주는데 미국 증시가 약해요. 그 네. 얘기는 매니저들이 미국 주식에 돈 빼가지고 좀 최근에 유럽 가고 특히 홍콩 쪽으로 좀 많이 갔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 또 최근에 중국은 보험사, 자산운용사에도 주식사라고 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주식시장도 부양시켜라. 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또 증시 부양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 3년간의 부진에선 올해는 좀 탈출할 가능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3월에 양회가 양해 있죠.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예상보다 좀 좋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가 네. 또 마지막 좀 고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있습니다. 국영 중심 기업에서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좀 끌어올리겠다 네. 이렇게 선언한 게 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이건 우리한테도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랑 이제 수출해서 경쟁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시장 이제 내수가 좀 침체된 상황에서. 네. 근데 우리는 중국에 많은 걸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그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한국 경제에도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그 내수가 부양이 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이 아직도 부채가 많고 이러니까 네. 부동산 부양을 세긴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 돈을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 보험사나 자산운용사한테 주식 좀 사라 이렇게 한 게 부동산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 네. 다른 쪽에서 자산 부양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좀 부의 주식 효과를 네. 누리게 해야죠. 그래서 주식으로 좀 오히려 집중하는 게 아하.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홍콩 또 유럽 증시에 관심을 네.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럽 증시가 어느 정도로 지금 달아오른 건지 그리고 방산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던데 그건 네. 왜 그런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사실 작년에 그 독일 증시는 사실 성과 좋았어요. 독일은 계속 좋았어요. 독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삽이라고 있거든요. 네. SAP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그 흔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회사 소프트웨어 많이 써요. 많이 쓰죠 네. 기업들이 SAP. 근데 네. 이 기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니까 유럽 경기 안 좋은데 증시가 사상 최고가인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독일의 시총 상위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근데 사실 작년에 폴란드나 프랑스 증시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우리 한국만큼 네. 성과 안 좋았는데 올해는 독일도 좋아요. 독일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인데 의외로 폴란드하고 프랑스 증시가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 내에서도 조금 이제 지난해 성적표가 안 좋았던 그 나라들의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뭔가 또 뚜렷하게 뭐가 좋다 이거보다 돈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좀 빠져나간 돈들이 안 오른 곳으로 좀 실제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못 오른 게 뭐가 있지? 프랑스, 폴란드 이런 국가로 좀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또 프랑스는 방산 강국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방산 기업 중에 탈레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 기업이 올해만 30% 아, 올랐고, 올해만. 네. 독일은 이제 그 전차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라인메탈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회사가 올해 연초이후 40%. 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그- 올랐습니까? 근데 이제 오. 이들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압박하죠. 나토 보고 GDP의 5%까지 국방비 늘려라. 네. 1차 목표로 2% 해라. 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작 미국은 지금 국방비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지출 줄이려고 하는데. 네, EU 재정 준칙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EU 집행위원장이 방위비를 EU 재정 준칙에서 빼버려라. 그러니까 아, 유럽 각 국가들은 정부 재정 지출을 GDP의 3% 내에서만 이제 지출할 수 그게 있죠. EU 재정 준칙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빼라. 국방비 빼야 된다. 빼라는 거죠. 아. 그럼 국방비가 여기서 빠지면 국방비의 어. 무기 투자는 이제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덴마크 총리도 그냥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라 그냥 무기 사래요. 그냥 무기 사. 그냥 진짜로 저는 이 기사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무기 지금 빨리 사야 된다 그냥.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끝날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기를 좀 사라.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을 좀 약간 방위를 해줬죠. 네. 그걸 이제 빠지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방산주는 주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방위비를 줄이니까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방위비 지출을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건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호재죠. 한국은 지금 미국에는 수출 안 하거든요.
주로 동유럽 이번에 폴란드 루마니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방산 쪽에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은 지금 최근에 방산주 또 최근에 명품주도 좀 실적이 좀 좋다고 합니다. 유럽의 시총이 되게 커요. 네. 이 명품주들도. 작년에 좀 나쁘지 않다고 했나요? 작년에 이제 중국 경기 안 좋아지면서 네. 미국이나 일본의 자산가들이 또 명품을 또 소비를 늘리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명품 회사들의 주가가 또 회복되는 건 당연히 이제 유럽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방산주 괜찮은 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폴란드 이쪽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하나 이런 한국 예. 우주항공 이런 쪽이 이런 데가 이제 폴란드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 무기가 좀 가성비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유럽이 이렇게 지금 적극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모두의 그 엔화 얘기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달러 강세론이 약간 좀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기도 하고 반대로 또 엔화는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게 항상 보면 엔화가 좀 강하다 싶으면 다시 또 약해지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구조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엔화가 강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일단 달러 약세를 되게 원하고 있고 계속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관세 부과하면 달러가 오히려 오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실제로 닉슨 대통령 시절과 지금 많이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1971년도에 그때 닉슨 대통령이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었어요. 네. 당시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달러가 한 18% 빠져버렸더라고요. 달러 가치가. 그랬었나요? 1년 만에 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 미국 경기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중국이 부양책을 또 세게 쓰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는 좀 약해지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또 엔화가 미국 달러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이제 물가나 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금리 정책 네. 아니면 이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데 최근에 또 엔화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내 일단 자국 내 물가가 네, 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오르고 1월 있죠. 소비자 네. 물가가 4%까지 올랐어요. 일본이 이래요. 네, 식품 가격이 식품 인플레가 거의 한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가 오르면 일본 은행은 통화 정책을 당연히 긴축으로 바꿀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2번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아마 금리를 2번 정도 이런 이제 요인들 때문에 2번 올릴 거란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6월하고 12월에 좀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내년 6월하고 또 27년 1분기에 한 번씩 더 올려가지고 총 4번 정도 해서 최종 금리를 1.5%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은 장기간 침체 때문에 물가 안 올랐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네.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졌고 또 일본 지금 정부도 그동안 수출주한테 되게 유리했죠. 왜냐하면 엔화가 약하니까 네, 토요타 아무래도.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내수는 안 좋아요. 네. 내수가 많이 악화됐죠. 근데 이 내수 부양을 좀 하려면 일본 엔화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싸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엔화 강세를 좀 용인하지 않겠냐. 아하. 예, 그렇게 보면 금리 계속 올리면서 엔화 강세. 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예. 엔화 강세를 좀 예. 불러올 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있다. 달러 엔화가 예. 언제부터 약했냐 봤더니 옛날에 아베 총리 2012년인가요? 네. 그때부터 엔화가 계속 약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네. 동안 약한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는 달러만 볼 필요 없고 엔화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달러 대신 엔화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뭔가 좀 바뀌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을 좀 외면했던 투자자들도 한국에 다시 돌아올 여건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근데 요즘에 확실히 이제 이게 너무 이런 이제 IT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자산이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하다가 미국 맞아. 했다가 순식간에 네, 이동이 순식간에 이제 다 가능하니까요. 반영하니까 네. 채권도 막 자유롭게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미국으로 갔던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또 한국 왔으니까 미국 떠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미국 예외주의가 완화되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자산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싼 자산을 찾아 나가니까 네.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단지 싸다고 해서는 계속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결국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지는 이유는 저는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 네. 실적 부진이 조금 올해 3분기부터는 개선될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반도체 업황도 좋아질 걸로 보니까 삼성전자 싼 건 다 인정하는데 언제 좋아질까? 근데 올해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정치 리스크도 이미 정점은 좀 지나가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이 12월 달에 좀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너무 충격이 컸었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높진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정부가 추경 예산 지금 편성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소비 경기를 또 진작시킬 거고, 또 한국은행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이제 통해서 어쨌든 통화 정책을 긴축이 아니라 계속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좀 가면서 하반기 회복을 좀 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또 주요 증권사에서 수출 증가율도 2분기에 저점 형성. 그러니까 네. 이게 방향성도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을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분기가 바닥이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재고 계획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중 환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좀 미국 예외주의도 완화되고 한국도 저점에서 뭔가 바뀌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으로 좀 돌아오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